안녕하세요. 모두국 로지컬 국제법 장윤명입니다. 2021년 9월 11일 좀 역사적인 날이긴 한데 일단 우리 국가직 7급 시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과목들에서 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렇게 합격을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 국제법 과목이라도 여러분이 좀 잘 푸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험 제가 총평에다가 올려놨는데 정말 좋은 시험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말 그대로 의미가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주로 출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7급 시험 보고 나서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도 그렇고 총평에다가도 그렇고 진짜 욕을 질러놨거든요. 거의. 욕설을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욕에 가까운 정도 수준의 어떤 그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는 법학의 문제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과학은 사고력을 묻는 거지 어디서 본 적이 있어 없어. 뭐 틀린 그림 찾기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걸 갖고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사고력을 갖고 푸는 문제들을 갖고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 어떤 제도, 어떤 분야가 있으면은 걔네들이 왜 등장을 했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서 지문들을 읽다 보면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어요. 지엽적인 데서 안 나온 거 아닙니다. 분명히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또 추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이거 솔직히 뭐 제가 뭐 해설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국가 관할권에 관한 문제는 이제 여러분 웬만하면 다 문제가 어렵지 않은 건데 일단 1번 문제 이런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옳은 것을 찌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국가 관할권의 확장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입법 관할권은 국내법의 문제죠.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죠? 한국인을 상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호주의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한국인을 상대로 하니까 수동적 속인주의죠. 보호주의는 뭐예요? 한국 자체를 상대로 했을 때 보호주의죠. 그렇죠? 외국인의 국외 범위면서 피해자도 외국인이다. 이게 바로 보편주의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입법 관할권은 영역 밖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도 지금 가책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책형 기준으로 두 번째 문제도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여기선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국가 승인에서 사실 딱히 뭐 그렇게 생각할 거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 예,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예.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독립 축하 메시지 외교 관계 수립 외교 관계라는 건 뭐예요? 국가니까 한단 말이죠. 국가니까 하는 거니까 국가 승인의 효과가 있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겁니다. 1번이 바로 틀려요. 뭐 다른 거 그냥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해볼 필요 없는 거고 4번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주권 면제를 향유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승인국에서 주권 면제는 승인국의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렇죠? 승인국 국내 법원 입장에서는 뭐예요? 국가가 아니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가 아니면 국가로 취급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국가라고 하진 않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만 유독 너네는 국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가 책임 1, 2, 3번 문제가 전통국제법에서 그리고 가장 핵심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시동을 걸고 나가지고 제로 100으로 올라가는 자동차에서 이제 0km 시속 0km에서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는 것을 순식간에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정말. 자 볼게요. 사례형입니다. 사례형 문제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보시면 됩니다. 자 국가 책임에서 첫 번째 국가가 종교단체 교도소는 뭐예요? 어쨌든 공권력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게다가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뭐예요? 국가로 귀속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시민들이 외국인을 공격했다. 공격 행위 자체는 국가 행위가 아닌데 국가가 일정한 것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국가가 배후에서 조종했다거나 했을 때는 국가 책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방치하거나 부추기는 경우, 부추기는 것까지 써줬어요. 아예 그냥 문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배후에서 사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뭐예요? 시민을 도구로 이용한 거예요. 그럼 국가에 귀속이 되는 거죠. 국가가 외국의 한 반란 단체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반란 단체 행위는 외국 이건 판매죠, 판매. 그렇죠? 판매예요.
국가가 외국의 반란 단체를 조종했다 그러면, 조종했다 그러면, 지원하고 조종했다 그러면 지원하는 행위는 국가 자신의 행위가 되는 거고, 조종을 해서 했으면 반란 단체가 조종 당한 행위까지는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느냐, 조종이 됐느냐, 아니면 단순히 판매만 했느냐. 이 판매는 뭐 할 수도 있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자, 범죄 수사 공무원이 공문을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문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고문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고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국제법의 규범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국제법의 강행 규범에도 해당하고. 그러면 뭐예요? 공무원이 외국인을 고문했다? 그럼 당연히 국가 책임 발생해야죠. 그렇죠? 그냥 결론만 봐도 국가 책임 발생해야 되는데 귀속되지 않는다?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국제법 공부 안 했어도 이건 풀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지금 시험 제도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정말 많은 과목들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법 과목을 국제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럼 당연히 다른 법, 뭐 헌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그 중에 뭔가를 공부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내용만 갖고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사례형 문제는 보통 어려운 문제로 나온 것 같지만 점수 주는 문제로 나왔었던 그런 사례형이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외교 및 영사 면제 특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외교 영사 문제에서 딱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허무한 문제였어요. 외교 문서와 영사, 문서 서류는 불가침이 인정된다는 공통사항이었고요. 명예영사에서는 특별 취급을 받는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죠. 어느 정도 수위로 특별 취급을 받느냐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안 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공부 범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예요? 외교관 그다음에 일반적 영사는 많은 보호를, 명예영사는 상대적으로 좀 제약을 받는다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외교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체포가 안 되는데 영사 같은 경우에는 중죄의 경우에는 체포 가능하다는 규정도 있었고요. 예외 규정도. 특히 4번에서 보시면은 행랑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죠. 영사 행랑은 반송 가능하다는 걸 제가 늘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거 협약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개봉 유치되지 아니한다까지는 같아요. 근데 이 뒷부분이 다르죠. 그렇죠? 2회 하에 개방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거부할 때는 반송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랑에 있어서 외교와 영사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원칙은 같지만 원칙이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영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사와 외교는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했을 때 뭐예요? 외교에 대해서는 외교 자체는 잘 공부하라는 게 첫 번째. 영사에 대해서는 영사와 외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가면서 공부해봐라.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제가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 문제 나오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우리가 영사를 왜 공부하고 외교를 왜 공부하고 왜 시험에 내요? 뭔가 둘에서 취급이 같은 부분, 다른 부분.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행동을 어디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게 이 챕터를 공부하는 거의 핵심인데 거기에 맞춤 문제를 내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기본 이론이니까 중요성이 있는 거고 4번도 뭐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렇지만 우리가 왜 외교, 영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왜 그것을 시험을 굳이 보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의미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추적권입니다. 추적권. 여러분 추적권 알 만큼 아시죠?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사례는요. 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보충 자료도 드리고 하지만 사건과 결론, 국제법에서 나올 때 사건과 결론 이렇게 매치해 갖고 너 이거 확실히 알아올라 하면서 쪼잔하게 바꾸는 그런 문제 잘 안 나와요. 뭐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뭐 이런 과목 보면은 조문의 내용을 되게 쪼잔하게 바꾸는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국제법 판례 문제에서는 그런 식의 문제는 내지 않아요. 그런 문제 내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자체는 그렇게까지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이제 국제법 관계에서 통용되는 얘기냐 아니냐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건을 공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건과
이게 기니가 등장한 건가 다른 나라가 등장한 건가 이런 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추적권에서 등장했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적권 행사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사례였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 만약에 몰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세모로 넣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2번 시각 또는 음향 신호를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시작할 수 있다. 예, 페어플레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군함 군용 항공기, 정부 업무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된 거. 예, 그런 권한이 있는 거. 그렇죠? 추적선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맞잖아요. 그렇죠? 2번, 4번은 어쨌든 답이 아니에요. 다 옳은 지문이에요. 3번 볼게요. 피추적선이 추적당하는 나쁜 짓을 한 배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우리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라 영해였습니다. 영해. 영해예요. 영해.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알죠. 배타적 경제수역은 뭐예요? 국가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영해예요, 공해예요? 공해 개념이죠. 그렇죠? 예. 통항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통항의 자유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통항의 자유가 얼마든지 있는 곳입니다. 무해 통항권에 어떤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항의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군함이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죠. 그렇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 보는 게 좀 구석에 있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것 중심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자, 기억, 휴고 그로티우스 정도는 우리가 알아줘야죠,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제법의 아버지라 그랬죠. 근데 초창기 학자들은 자연법학으로 시작해서 근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실정법학, 왜 근대에서 실정법학으로 변해가느냐? 자연법 시절에는 역시 신학을 공부하고 아주 추상적인 윤리규범이랑 법규범이 비슷한 시대였는데 나중에 국가들이 분화되고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법들이 막 양산되고 함에 따라 실정법 중심의 연구가 되고 그래서 법실증주의가 득세한다 그랬잖아요. 초창기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자연법이에요. 옳은 거예요. 기억 옳아요. 예. 그 다음에 칼보조항은 뭐냐? 외교적 보호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국가와 어떤 투자자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나 외교적 보호권에 의지하지 않을게요라고 약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배울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그래도 외교적 보호권은 누구의 권리? 국가의 권리. 그러니까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아무리 계약 관계에서 포기를 했어도 국가가 국제법 관계에서 국제사회에서 나는 외교적 보호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행사할 수 있어요. 왜? 국가가 권리 행사하니까요. 국가는 자기 스스로 포기한 적 없으니까요. 자, 디귿 19세기 국제법은 탈식민지를 위한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19세기입니다. 19세기는 언제였어요? 1800년대란 얘기죠. 그렇죠? 탈식민지를 얘기하면서 국제법적으로 막 얘기하면서 등장한 게 그래봐야 1910년대예요. 예, 민족 자결주의 나오고 막 그럴 때예요. 1910년대. 여러분 한국사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예, 민족 자결주의 나오고 막 윌슨 나오고 등장. 그 다 언제예요? 20세기예요. 20세기. 예, 19세기는 뭐예요? 탈식민지가 아니라 식민화를 위한 식민 점령을 위한 그런 도구가 되죠. 예. 되게 틀리죠. 기억 니은 알면 풀 수 있었는데 디귿 틀려요. 예. 리을 볼까요? 강대궁의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나요? 드라고주의가? 우리가 드라고 포토조약은 뭐예요? 드라고 포토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계약상 채무 회수를 위한 그러한 무력 사용하지 말자. 즉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귿도 틀렸어요. 그렇죠? 드라고 조항은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힘의 사용을 억제하자라는 취지의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었죠. 인권조약은 좀 어려운 문제였긴 했어요. 왜냐면은 정답 지문 자체가 우리가 흔히 잘 안 보는 그런 거였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볼게요. 자, 세계 인권선언은 규약에 선언이 있고 규약이 있었다. 기초가 되었다. 요거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규약이 나오고 즉 법이 나오고 나서 선언이 하진 않죠. 그렇죠? 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한 다음에 법이 나오죠. 그렇죠?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휴먼 라이트 커미티에서는 즉 인권 이사회에서는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할 수 있다가 아니라 탈퇴 못 한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탈퇴할 수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문제가 뭐냐? 이 인권 규약에는요 탈퇴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탈퇴 조항이 없으니까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논란이 생길 수 있죠. 특히나 이상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상한 나라들이 탈퇴하겠다고 나오면 그럼 곤란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탈퇴하자는 나라들은 뭐예요?
우리는 인권 지킬 자신이 없어 이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인권 지킬 자신이 없는 나라들 쏙 빼고 나머지 국가들만 우리는 인권인 선진국이야라고 놀기 위해서 만든 조약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보고를 하는 제도는 당사국이 스스로 자국 거를 보고하는 거 당연히 맞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했을 게 뭐예요? 국가 간 고발 제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고발, 통보, 진정, 청원. 요런 네 가지 용어로 쓰죠. 국가 간 고발 제도 아니면은 개인의 고발, 통보, 진정, 청원 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보고는 뭐예요? 내가 써서 보고서 제출하는 건데, 그죠? 예, 이거 그 국어만 한글만 알아도 이게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최종 견해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도 인권이사회에다가 여러 가지 그 개인 고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그렇게 누차 많은 사건이 들어가고, 인권이사회나 인권위원회 측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1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았어요.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다 수십 년이 되도록 안 바뀌고 있어요. 구속력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수락 여부를 통과다. 수락하느냐 마느냐는 국가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8번 유보입니다. 유보. 조약법 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 문제 나왔는데 유보가 나와버렸어요. 유보가.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조약이 허용했는데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렇죠? 조약이 허용했다는 건 뭐예요? 당사국이 야 이거 되는 거야. 나는 뭐예요? 사전 수락의 개념이죠. 그렇죠?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옳은 질문.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였죠. 디귿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철회하기 위해서 수락국의 동의가 필요한가?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보는 뭐예요? 통일성을 저해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통일성을 저해하는 애가 야 나도 이제 너희 규범에 똑같이 지킬게라고 하는데 그걸 뭘 동의를 해줘요? 그걸 뭘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깍두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집 동생이 되게 어려가지고 얘는 잡아도 순례를 못 시키는데 얘가 나중에 컸어요. 얘도 이제 한 2학년, 3학년 됐단 말입니다. 잡으면 순례 시킬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같이 똑같이 노는 거죠. 그걸 뭘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자기가 이제는 국제 규범에 우리도 딱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디귿이 틀린 거예요. 되게 틀린 거. 그러니까 니은 틀리고 디귿 틀리고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틀린 것만 봐도 정답 2번 해가지고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제가 규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약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은 한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 철회를 할 때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동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동의 없이 한다. 라는 부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법 문제가 이번에 두 문제 정도 나왔었죠. 좀 어려운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법 문제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이론 수준에서 우리가 고민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세우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20조 G가 바로 유한천원 자원의 보호에 관한 거, G가 걸렸었어요. G가.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뭐 새우 바다 거북 해가지고 뭐 새우를 잡는데 이제 그 바다 거북이에게 피해를 주네 안 주네 뭐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생겼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등장했었던 사건이고 이 G형에 관한 유한천원 자원의 보호에 관한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자주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B 뭐 인간과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뭐 그런 조항에도 같이 결부돼서 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B호 인간 동식물 보호 건강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더 직접적인 문제다라고 일단 상소기구가 판단을 했었고요. 이 유한천연 자원에다가는 생물 자원 플러스 비생물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유한이라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유한천연 자원이라고 하면 마치 뭐 멸종 위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멸종 위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천연 자원에 대해서 모든 동물은 유한하죠, 그렇죠?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0조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각 호 A부터 쭉 10가지 예외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거. 예, 그러한 규제의 목적이 있느냐 플러스 그것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금지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냐라는 거까지. 그래서 이 2단계 원칙을 2단계 분석법을 하게 되는데 미국 가솔린 사건 이게 1994년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초창기 사례예요. 초창기 사례. 예, 2단계 분석법 이거 당연히 확립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2단계 분석법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조문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냥 조문 자체가 예, 그 조치 자체가 예, 자의적이나 부당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면 안 될 것을 요구하거든요. 예. 2단계 분석법이라고 해갖고 이 국제 통상법, 경제법 분야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름 그대로 붙여서 막 하고는 있는데 그냥 조문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헌법이나 행정법 공부하시면은 조문 딱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요건 1, 요건 2 뭐 그냥 해석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조문대로 해석하면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입증 책임 부담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한 천연자원에 생물, 비생물 모두 포함시키겠죠, 그렇죠? 예, 뭐 바다 거북도 있고 뭐 고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제 부분이네요. 면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여기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옳은 것만을. 여기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복직에 관한 부분 여기 좀 까다로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정지국 바뀌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자 고용계약 같은 게 보시면은 자 국가는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면제 주장할 수 없다. 없다는 건 뭐예요? 재판 가능하다. 법정지국의 재판이 가능하다인데 다만 채용, 갱신, 복직 뭐예요? 사람을 뽑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쓰는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재량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거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래를 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법 위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재량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할래 말래의 문제에서는 거기에서는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할래가 됐으면은 하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적 피해 및 재산상 피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사망, 기타 인적 피해, 신체적 피해 또는 유형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두 가지는 재판할 수 있다는 건데 법정지국에서 단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그 타국이 어디예요? 법정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국에 있는 X라는 사람한테 B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B국은 재판을 받아요. A국 법원에서. 근데 X가 B국에 와가지고 당했다. 그러면 A국 법원이 B국을 피고로 하느냐? 그거 아니라 그랬죠.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X가 B국 국내에서 국내 구제수단을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A국이 B국한테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복직을 요구하는 경우 주권 면제는 부인된다? 아니죠. 주권 면제가 인정되죠. 그렇죠? 부인이 아니고 그냥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국 밖에서 고문의 피해를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권면제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해국이 법정지국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문장이 어려우니까 인정된다, 부인된다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 꼭 여기다가 쓰세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제가 주권면제, 국가면제 부분 강의할 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자, 주권면제 인정된다는 건 뭐냐? 재판할 수 있다는 거. 뭐 원형할 수 있다, 향유한다, 재판할 수 없다 이런 문장들이랑 같은 의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써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자, A국이 잘못을 했는데 B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B국이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있는 경우라 하면은 주권면제가 여기서는 부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인정이 되는 경우네요,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찍어가면서 읽으시라고요. 인정된다, 부인된다, 인정된다, 부인된다. 이거는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꼬이는 순간이 와요. 법정지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니까 생명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명예는요, 생명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체재산도 아닙니다.
유치재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 면제가 부인이 아니고 인정이 되죠. 그렇죠? 인정된다. 네. 생명신체에 대해서는 부인된다. 즉 재판할 수 있다. 재판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에요.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용어, 즉 서술어들을 어떻게 썼느냐 그것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서술어들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거 그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부터 주권 면제에서는 뭐예요? 인정된다, 부인된다. 향유할 수 있다, 없다. 원용할 수 있다, 없다. 재판을 할 수 없다, 있다. 이것을 잘 같이 묶어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총회와 안보리인데요. 유엔 문제 중에서도 비교적 좀 쉬운 문제 있었습니다. 자, 안보리에서 분쟁 사태에서 하고 있을 때는 총회는 뭐예요? 권고할 수 없다. 맞죠? 그러나 토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안보리에서 다루고 있어도 토의할 수 있고요. 안 다루고 있어도 당연히 토의할 수 있어요. 1번, 2번 너무 당연해서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토의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권고는 못하되 토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질문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자, 최근의 안전보장에서는 이 표적 제재 이런 거 많이 한다는 거는 시사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른 조약상의 의무와 안보리의 결의 중에서는 뭐가 우선해요? 헌장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고 당연히 헌장상 의무가 우선하는 거죠. 그렇죠? 허무하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12번도 되게 허무하게 답이 나와요. 이 중에서 답이 나오는 거 뭐예요? 간단하죠. 뭐예요? 비국가행위자의 자위권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이 없어요. 자위권은 뭐예요? 국가가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예요. ICJ는 비국 더군다나 또 팔레스타인이네.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서 국가가 두들겨 패놓고 우리 자위권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1번, 2번, 4번 뭐 가장 기본 자위권과 관련된 가장 기본 사항들이고 기본 사항들 그렇죠? ICJ에서 판례 사건을 여러분의 판결문을 막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러지 않았어도 당연히 나죠. 비국가 행위자의 자유권 그런 거 인정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국가에 대해서만.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주권적 권리의 대상이 뭐냐 관할권의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분리해서 기억하라는 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번 마찬가지로 쉽게 넘겼을 거예요. 4번 같은 경우에 발효 중인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 협정에 따라 해결한다는 건 해양법 협약상의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또는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라고 해가지고 이건 둘 다 이건 배타적 경제소유권 대륙붕 두 경우 다 협정을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요 지문이 이게 옳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양법에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흑해 해양 경계 협정 사건에서 섬의 존재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섬은 언톤 여기서 이제 세르팡 섬이라는 섬이 나왔는데 그렇게 아주 작은 섬은 섬이긴 한데 이건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까지는 없다. 이거 무시한다고 했어요. 무시한다고 했대요. 흑해 해양 경제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국가들의 그 대항하고 있는 라인 속에서 그들의 인접해 있는 라인들 속에서 중간선을 긋고 중간선 중에서 어떻게 앞뒤로 살짝 옮길 것인가 요런 방식으로 했는 거지. 여기에 중간에 섬이 있었다, 뭐 저기 섬이 있었다 이런 걸 가지고 하지는 않았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섬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립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섬 자체도 독자적 배타적 경제 소유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섬들이 뭐 얼마나 어떻게 산지해 있고 그 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섬이라고 해서 항상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요 사건에서 반영이 안 됐던 사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 밑에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섬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은 섬에 대해서는 뭐예요? 특별히 추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우리가 왜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그런 것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독도라는 섬이 있죠. 그렇죠? 울릉도 독도라는 섬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과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섬과 관련돼서 어떻게 봤었느냐 하는 판례가 국내적으로 우리 미래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비슷한 유사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비교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지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례에 대해서 잘 생각 안 났어도 1번, 2번, 4번만 봤어도 1번, 2번, 4번만 봤어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포로 제가 포로 뭐라 그랬어요? 포로는 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수가 아니에요. 비정규군이나 조직적 대항단체 구성원이라 하도 일정한 경우, 이 일정한 경우 이거 길게 서술 안 해갖고 그렇게 된 건데 서술하면 뭐예요?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있으면 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투원도 되고 포로도 된다는 거고요. 죄수가 아니죠.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일단 포로로 지급을 하고 포로가 아니라는 게 확정됐을 때 그때 다른 대접을 해주라는 거죠. 왜요? 기본적으로 죄수가 아닐 수 있으니까 죄수가 아닐 수 있는데 죄수로 대접을 먼저 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선 승무원이나 민간항공기 승무원도 포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끔 가다가 특히 뭐 기출 심화 과정에서 뭐 연습 문제 같은 거 얘기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고 간첩은 뭐예요? 간첩은 포로가 아니에요. 간첩 행위에 종사하는 동안 적대 당사국의 권력 내에 들어간 간첩 행위는 포로가 아닙니다. 간첩 행위는 교전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간첩에 대해서도 제가 기본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심화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자 전쟁 포로라고 하는 것은 교전이라는 걸 전제로 해요. 교전 행위를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지 간첩은 교전을 하잖아요. 교전을 함에 있어서 포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식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식별이. 나는 교전을 하는 사람, 즉 나는 공격도 할 수 있고 네가 나를 공격해도 되는 거야 라는 걸 식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뭐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뭐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첩은 뭐예요? 이건 적이라고 식별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간첩은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식별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전쟁법을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간첩에게는 순수하게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간첩은 뭐예요? 잡히면 그냥 끝이에요. 국가에서 보호 안 해줘요. 절대로. 간첩을 파견한 국가에서도 보호 안 해주는 게 간첩입니다. 간첩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도 역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ICJ가 나왔어요. ICJ에서도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지문들 중심으로 다 나왔습니다. 자, 소재판부든 뭐 어떤 재판부든 뭐예요. 국적재판관 다 적용된다 그랬죠. 그렇죠? 기억 틀렸네요. 기억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당사국이 선결적 항변 제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직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직권으로. 재판권 나한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서는 자기가 제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죠. 니은은 맞는 지문이네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뭐 가볼 수 있다. 뭐 그렇지만 뭐 안전보장에서 전쟁 내주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보고 딱 정답 찾고. 박스형 문제에서 나온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어 갖고 시간은 많이 쓸 수 있었는데 근데 박스형 문제에서 보면은 옳은 지문 틀린 지문 너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게 있어 갖고 적당히 지우고 나면은 답이 금방 나와요. 끝까지 안 읽어도 나오는 지문 그 문제들이었어요. 이번에 괜히 여러분들 끝까지 문제 읽으면서 시간 뭐 많이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또 이번에 전반적으로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종전보다 문제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문제수가 늘어나니까 20번 이후의 문제 있잖아요. 21, 2, 3, 4, 5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없어서 못 푼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충분히 우리가 기본 지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선택조항 수락은 내가 조항을 수락하는데 합의가 뭐 하려고 필요합니까? 내 맘이죠. 그렇죠? 내가 선언하는 건데 혼자서. 그죠? 정답은 니은 디귿. 간단하게 풀러줘요. 16번 이거 너무 쉽습니다. 뭐예요 정답? 정답 뭐예요? 자기집행과 비자기집행을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단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수용이론, 강력한 수용이론을 갖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기준 아니고요. 법은 법대로 수용됩니다. 영국에서는 의회재정법, 당연히 의회 직권이라고 했었고 미국에서의 인권조약은 대표적인 비자기집행.
예. 그래서 제가 미국 굉장히 이렇게 비판할 때 있잖아요. 얘네들은 사실 국제 규범은 잘 안 지키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인권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 난다고. 예. 인권 조약은 재판 규범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즉 뭐예요? 이거 다 비자기 집행 조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권 조약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법으로 그대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권 조약은 아직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더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특히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성격이 강하고 행위 자체의 적법 위법의 판단에 직접 근거가 되는 그런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취지의 조약이지, 안 그러면 위법이다 이런 조약으로는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권 조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권 조약. 인권 조약상에 드러나 있는 그런 수많은 인권 내용들은요, 이미 미국 국내법에 다 있어요. 미국 국내법, 미국의 국내법 있잖아요. 국내법상의 인권 수준이 인권 조약상의 수준보다 높아요. 예. 인정받기 어려워도 굳이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미국 너네들 아직도 사형제도 있다며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입법 조치 없이 관습 적용할 수 있다. 한국만 그런가요? 대부분이 관습법은 입법 조치 없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헌장의 7정상 강제 조치, 유엔에 대해서 아까 한 문제 나왔었고, 그러니까 총회와 안보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안보리가 하는 강제 조치인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기본 개념, 기본 정의만 딱 알고 있어도 간단합니다. 그냥 답 1번 딱 하고 그냥 지나갔어야 돼요. 밑에 안 읽어요. 예, 저도 정답 찾을 때 이런 문제 딱 하자 1번 딱 하고 돼요. 자, 보세요. 현장 7장상의 조치는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느냐. 첫 번째, 평화에 대한 위협. 두 번째, 평화의 파괴. 세 번째, 침략. 아무래도 평화의 파괴나 침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태를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평화의 위협은 그보다는 덜 극단적인 사태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냉전 종식된 이후에 평화의 파괴 개념을 확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파괴까지 안 가도, 파괴를 확대하지 않아도 위협 단계만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위협만 가지고도 우리는 발동할 수 있어요. 평화의 파괴가 나오려면 뭐 이제 2차 대전 일으키고 막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굳이 그렇게 막 억지를 쓰지 않아도 평화에 대한 위협 수준으로 얘기할 게 많고요. 예. 2번 교과서적인 문장이고 3번 인도 인권 현대의 유엔은 주로 뭐예요? 인도주의나 인권, 그렇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비상식적 행위들, 잔악한 행위들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적 조치는 뭐예요? 유엔이 스스로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회원국들 중에 누군가가 유엔의 허가를 받아서 나서는 거죠. 그렇죠? 유엔은 회원국은 원래 원칙적으로 타국의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지만 강제 조치를 통해서 즉 그런 허가를 받아서 가면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한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방식. 자, 풀어줄 테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라고 하면은 강대국 아니면 강대국 아니더라도 파병하고 싶은 국가들이 손 들죠. 그렇게 되면은 파병하고 싶은 국가들 그다음에 유엔의 기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협의를 해가지고 또 별도의 이제 뭐 조약 만들고 그다음에 군 만들고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해양법의 대륙붕 문제입니다. 대륙붕에서 정답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자 77조 볼게요. 여기 나오는 천연자원이라고 하면은 해, 저, 하층, 토해, 광물 그 밖에 무생물 자원 플러스 정착성 어종 뭐예요? 바닥에 붙어 사는 애들 에 속한 행체까지 하게 되는데 68조는 뭐냐면 배타적 경제수역 규정이에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여기 나오는 정착성 어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 정착성 어종은 누가 대륙붕이 보호하는 거죠. 자, 해양법 협약에서 지금 대륙붕 문제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그 전에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문제를 내므로써 여러분들한테 좀 변별력을 높여보고 싶었는데 챕터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세모라고 했어도 200캐리가 안 되면 200캐리까지 이건 정말 이건 기본. 그다음에 시추 허가 규제 이것도 기본. 측지 자료를 비롯하여 항구적으로 바깥 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관련 정보나 기타 이것도 있었어 이런 얘기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대륙붕에서 남의 나라 그 땅에 남의 나라 땅에서 거기서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연안국인데 동의 없이 뭘 할 수 있다. 이 근본적으로 야 우리 해양법이 이런 느낌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봐도 우리 해양법의 느낌이랑 다르죠, 사뭇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예.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정착성 5종, 특히 이것은 대륙붕이 규제를 하고요. 네, 이지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세요. 항공범죄 이거 틀렸으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거 정말 억울한 거예요. 자 보세요. 71년 몬트리올 협약에서 뭐예요? 인도 아니면 소초의 원칙 이것을 규정을 하죠. 이걸 여기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동경협약에서는 인도 아니면 소추가 없었고 몬트리올에서 이걸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몬트리올 협약에서 등장하기 전에 헤이그 협약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동경, 헤이그, 몬트리올, 북경 순서대로 이 북경은 지금 안 나왔지만 어쨌든 동경, 헤이그, 몬트리올, 북경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을 하면서 동경에 없으니까는 헤이그, 몬트리올, 북경에서는 다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이 있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틀렸으면 억울한 거예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딱 찍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안 그랬으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요것만큼은 기억하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해당 챕터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71년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역제를 위한 협약에서 군사, 세관, 경찰 항공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간항공의 안전이니까 여기에다가는 적용 안 시키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읽어만 봐도 나오죠. 하여튼 인도 아니면 소추, 인도 또는 소추의 공식이라는 것은 동경협약에서 없었고 이후에는 다 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런 문제를 보면서 제가 해설하면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문제라고 내나 막 이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문제니까 제가 그렇게 욕은 안 해요. 근데 참 이게 7급 시험 난이도로는 참 좀 그렇다. 이건 뭐 고등학생들 그냥 내신 성적 산정하는 난이도의 시험 문제에서 내도 될 것 같은 그런 시험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국가 책임 또 하나 나오네요. 국가 책임도 아까 하나 나왔고 또 하나 나왔죠. 아까 국가 귀속에 대해서 하나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도 있다가 한 문제 있습니다. 또 자, 불가항력과 조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다시 말하면 유발 또는 야기했던 국가는 원용할 수 없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 나에게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구나. 두 번째, 유채국은 1차적으로 금전 안 되면 원상?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가 됐죠. 원상회복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해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서 뭘 설명드렸어요? 대한민국은 무조건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하필이면 또 국가 책임에서는 원상회복이 원칙, 예외적인 금전. 근데 두 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자의 만족도 있고. 하여튼 이 중반부 이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허무하게 만드는 문제들 나옵니다. 강행규범, 승인 금지, 지원 금지, 원조 금지. 피해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 이것도 강조드리죠. 국가인데도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요. 있을 수 있다고요. 반대로 쓴 거. 난이도 하예요. 이것도 진짜 하 중에 하예요. 이렇게 19번, 20번 시험 문제들을 거쳐서 외교보, 국가 책임에 두 개가 나오고 외교보도 일종의 국가 책임의 하나의 파트니까 국가 책임에서 세 개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가 책임 두 개, 외교보 하나 이렇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기억. 이거 제가 외교보 초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안에는 우세하지 않다면 외교적 보호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반대 해석하면 우세한 국적부 외교적 보호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옳은 것에 해당해요, 기억.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반대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낸 거예요.
국가는 피해가 특별히 중대한 경우 할 의무가 있다. 그런 거 없죠. 외교적 보호권은 무조건 권리 개념이에요. 국가의 권리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니까 2번 끝.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노태범 사건의 진정한 유죄.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그 당시 판례에서 딱 한 번 등장하고 이후에 국제법에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얘기를 그랬죠.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지금도 이게 진짜 원칙으로 진짜 요건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어요. 규정이 없고. 예. 그리고 이건 뭐예요? 노태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귀화를 통해서 아예 변하는 경우를 생각을 한 거고, 최근은 뭐예요? 국적에 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국적이 그냥 변동이 아니라 복수국적이 돼버리는 현상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디귿 틀리고. 리을.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국가가 어떤 회사를 침해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국가가 어떤 주주라는 개인 자체를 침해한 거라 그랬죠? 이거는 회사를 침해한 게 아니고 주주한테 직접 피해를 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가 주주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 국적국. 이것도 조항에 당연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난민 어려워요. 난민 어려웠는데 자 볼게요. 환경 난민 보호된다. 환경 난민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정치적인 거죠. 그렇죠? 기억 땡. 강제 송환 금지. 아무리 불법 입국했다고 해도 불법 입국을 이유로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요? 돌아가면 그게 그냥 죽는 거니까. 답 3번 끝.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여기서 좀 제가 설명드릴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네. 디귿 볼게요. 비올의 신청을 국가 입국한 시점에 이 난민은 뭐예요? 자국에서 탈출할 때 이미 박해를 피해서 탈출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국한 시점이 아니라 입국하기 전에 이미 난민으로서 어떤 박해를 받는 상황 자체가 예정되어 있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입국한 시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옳은 법원 지문이긴 한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난민에 대해서 인종, 종교, 국적, 그다음에 특정 사역 이런 것들, 신분, 정치 이런 거 나오는 거지. 환경 안 됩니다. 경제 안 됩니다. 난민지위 협약에서 봐도 어떤 게 있느냐.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그래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있다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도 있고, 즉 형벌조차도 가하지 못해요. 강제 송환은 더더욱 안 되겠죠. 그렇죠? 난민을 강제 송환을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나라 법원에서 몇 년 전에 4년 전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자,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고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회적 비난, 불명예, 수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시장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그냥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사적 시장에서의 문제, 사상의 시장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비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좋아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예? 당연히 비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좋아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예. 내가 동성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떠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동성애자라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그 마음속 가짐을 갖고 있느냐, 그건 내 마음이에요. 예, 내 마음이죠. 당연히 내 마음이죠. 예.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불명예스러움, 사회적인 수치, 뭐 심지어는 우리 가족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비밀리에 자신들이 숨기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제약, 좀 문화적인 제약, 그 나라에서 특유의 그 시장 단위에서 제약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싫어함으로써 내가 그 싫어하는 짓을 막 이렇게 나대지 않는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박해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한다. 그래서 박해에 노출되기 쉽고 출신국 정부가 보호를 거부. 야, 우리나라는 동성애하면 총으로 쏴버릴 거야. 이런 나라. 보호가 불가능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그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한다 그러면 총 맞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난민이다라는 난민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은 신청하는 외국인이 하라라는 취지까지도 판결을 같이 해줬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이 결국은 일정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예,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예, 요 범위 내에 이제 동성애라는 것도 포함될 여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말 그대로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길 가다가 누가 나를 칼로 찔러도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칠 자격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로 도망쳐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할 자격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리은과 리을, 이게 옳은 것이었습니다. 20번 이후의 문제들은 진짜 확실히 오답률이 좀 높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예. 23번 국제환경법의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리우 선언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등장해요. 실제로. 예, 요 사건도 환경영향평가 나오고, 요 사건도 나오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사건을 볼 필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시행 전에 수행돼야 된다. 그렇죠. 이 사업을 실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갈 것인지 예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행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심각한 영향시 위험이. 예. 환경영향평가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한 이만큼 공간에는 효과가 파급이 돼요. 당연히.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도대체 어느 정도나 효과가 파급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여기 국경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됐을 때 이 정도 범위에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자국 국민들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ICJ는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관습국제법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ICJ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에서 뭐 얘기냐면은 지속가능한 개발 있잖아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법적 규범이라고, 법이라고, 법적 규범이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의 얘기는 하긴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관습법상 의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아직 관습국제법에 다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문장이 딱 나와 있어요. 교과서 자체에.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례 자체가 그 사례에서 물어봤던 논리적인, 어떠한 원인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논리적인 부분을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지. 야, 여기서 이 얘기 했다 안 했다, 쪼잔하게 물어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애초에 환경평가 의무는 관습국제법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ICJ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경제 또 나왔네요. 국제경제법. 옳은 것만은 조세 조치의 경우 동종 제품뿐만 아니라 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 직접 경쟁 대체 상품. 그래서 조세 조치의 동종 제품에다가는 뭐예요? 동일한, 똑같은 조세를 매겨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어느 정도는 달라지지 않지만 과하지 않은, 심하지 않은 그러한. 그러니까 뭐예요?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단 1원, 0.1%라도 세율이 차이 나면 안 되고, 얘네들은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제한적이지만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내국민 대우는요, 동일하게라기보다는 더 불리하지 않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내와 수입 상품 중에서 뭐예요? 더 불리하지 않게. 동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국내 제품이 공종의 국내 제품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가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종 국내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 유리한 대우하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2번 답이 나와요. 최국 대우 법률상, 사실상, 절차상 다 등장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종 상품인 것을 볼 때는 시장 기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품의 성질설, 이게 성질설 따르는 게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게 1차적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성질에다가 여기 나오는 시장 기반을 어느 정도 보충, 보완, 가미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한다 그랬죠. 이 목적 효과설, 이거는 이제 조치 목적설이라고도 보는데, 보통 조치 목적이 돼버리면 국가 입장에서는 다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되니까. 목적에 따라서 판단하라 그러면은 제한을 걸었던 국가 입장이 다 반영되겠죠. 그래서 조치 목적설은 굉장히 극히 잘 예외적으로 잘 인정 안 되는 사례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는데 그만큼 뭐예요? 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에 대한 그다음에 동종 상품에 대한 뭐요? 기본 개념, 기본 정의, 뜻, 해당 기본 조항, 예외적인 거 저 구석에 있는 거 말고 딱 기본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줬습니다. 자, 이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 거? 집단 살해니까 사람 죽이는 것만 생각하죠. 이주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동들을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은 그 집단 정체성이 사라지고 타 집단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특정한 집단 자체는 말살되게 되는 결론이 돼요.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그렇죠? 이것도 집단 살해가 돼요. 집단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 자체를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그 집단을 멸종시킬 거야, 박멸시킬 거야라고 하는 게 집단 살해예요. 사람을 우리는 한 1000명 이상 죽이자, 단체로 죽이자 이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인도.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부대를 파견해서 광주 시민들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을 통해서 살해했던 행위가 바로 지금으로 치면 지금 법의 기준으로 보면 인도의 반환죄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개별 국가는 ICC 관할 범죄에 대해서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다? 반대죠. ICC는 개별 국가의 관할권에 대해서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다. 그래서 뭐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이죠. 네 번째, 전쟁 범죄는 무력 충돌에 관한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4대 범죄의 개념 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조문 내용을 좀 다 봐야 되겠지만 3번. 형사재판소가 무조건 국가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할 수 있으면 국가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가 잘 못하니까 웬만하면 잘 못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스스로 하는 나라도 있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국뽕을 주입시켜가면서 말씀을 드립니까? 그죠? ICJ 규정에 나오잖아요. 그죠? 국가의 형사 관할권을 보충한다. 즉 1차적인 관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해당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굉장히 길게 설명드렸어요. 1시간 안 넘어가게 하려고 최대한 빨리 하는데 문제 수가 많아져가지고 예전보다 힘들어요. 이번 시험 제가 설명드리면서 보니까 느끼는 게 있죠. 진짜 확 띄는 문제들, 확 보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구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은 그게 쉽게 눈에 보이고 거기에 확신을 갖고 풀고 넘어가서 딴 문제들 봤으니까 합격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예요? 본인이 이 질문은 명백한 정답이야 라고 딱 확신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지문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충실하게 기본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이 돼 있으면은 쉽게 이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흔들리고 휘둘리는 거예요. 나 이런 문장 자체 처음 봤어. 이렇게 나온 순간 휘둘리는 사람은 뭐예요? 기본이 안 되니까 응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응용 문장을 보고 나 이거 안 외웠어. 외운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법학은 철저하게 기본을 알고 응용이 되는 능력을 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것들을 공부하고 여러 케이스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법학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라는 거고요. 그게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사고력입니다. 판단력이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자 해설 드렸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제가 강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 마찬가지로 기본에 충실하자. 즉 원리부터 그다음에 기본 이론부터 충실해서 그 내용을 깔끔하게 정확하게 개념들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대부분 80점까지는 일단 먹고 딱 깔아놓고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 국제법 시험이고요. 그런 트렌드가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혹시 또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거기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대로 강조하는 대로 거기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우선순위 정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우선순위 따라서 공부하시면 국제법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어요. 다른 과목 때문에 고생하는 건 제가 해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뭐예요? 다른 과목 공부하기 좀 더 용이하게 국제법을 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더 적은 시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연도 국가직 7급 시험
시행된 시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험 보고 돌아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일단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큼 여러분들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